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다소 약간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타이틀은 척추내시경 치료, 척추 전방 전이증에도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비욘디에 나와서 이제 내시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방 전이증이 무슨 병인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 사진은 바로 서서 찍은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5번 뼈 요추 5번 뼈, 4번 뼈, 3번 뼈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3번 뼈와 4번 뼈가 좀 어긋난 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뼈들은, 척추뼈는 뒤끝과 앞끝이 이렇게 딱 맞춰져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끝이 이렇게 딱딱딱 맞춰져서 내려오는데, 이 3번 뼈하고 4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전위라고 하는데, 전위는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랫뼈를 기준으로 앞으로 빠지든지, 안 그러면 뒤로 빠지든지, 그리고 좌우로도 빠질 수 있는데, 수술을 하는 이제 가장 많은 병은 앞으로 빠지는 전위증 중에서도 전방 전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4번 뼈를 기준으로 3번 뼈가 앞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좌측 사진은 똑바로 서서 찍었는데, 이거는 선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빠져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어긋나면서 빠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을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고 하죠. 전위증이 오게 되면 그 마디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면 그 마디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대에, 제가 예전에 협착증 설명드리면서 협착증은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히는 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굳은 살이 단순히 단단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꺼워지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박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히면서 결국 전이증에서도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대가 두꺼워지는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널찍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확 좁아지는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죠. 수평 단면이 우측인데, 이 척추관이 이렇게 짤록하게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이 전방 전이증이죠. 전방 전이증의 증상은 협착증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조금 굽히면 신경이 좀 덜 눌리게 되면서 다리 증상이 줄어들고, 서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앉아서 쉬고 싶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10m도 못 걸어간다. 앉아 있으면은 감쪽같이 증상이 없는데, 일어나서 10m도 못 가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너무너무 아파서 앉게 된다. 계속 걸어가면서도 자꾸 앉을 때를 찾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협착증에서도 물론 허리 통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전방 전이증은 뼈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이제 오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죠. 그래서 협착증의 증상에 극심한 허리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증상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영도님. 네, 해피바이러스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유즐리스님도 반갑습니다. 전방전이증뿐만 아니라 이제 척추 관련 질환들이 대부분의 진단을 받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시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전방전이증도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는 그런 질환은 아니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방송에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척추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주사 치료라든지 뭐 시술 치료라든지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과 당김 그리고 심한 통증 이런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증상의 악화와 그 완화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상황보다 이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하지의 운동마비, 그러니까 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 아니면은 무릎을 펼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운동마비라고 하는데 그 운동마비가 오게 되면은 수술을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발목이 안 움직여.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있습니다. 대소변 장애도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눌리게 되면 대변을 보는 기능 그리고 소변을 보는 기능도 결국에는 신경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그 신경이 허리를 지나오죠. 그래서 허리에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는 경우 대소변 장애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시술 치료라든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고 안 그러면 운동마비, 대소변 장애 같은 그런 응급 상황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방전이증은 어떤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수술이 이제 척추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유합술이라는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허리에 이제 나사 고정한다라고들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나사 고정술을 한다. 이 말은 척추에 유합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좌측 사진 보면은 4번 뼈와 5번 뼈가 이제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나 있어서 이분은 이제 수술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4번 뼈와 5번 뼈가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고 위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 네모난 뼈가 두 개의 네모난 뼈 사이에 수술 전 사진에는 보면 점 같은 게 안 보이죠. 여기 보면 하얀 점이 4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하얀 점은 저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 공간에 받침목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받침목이 엑스레이에서 그냥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받침목의 앞뒤에다가 저렇게 우리가 마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뒤에다가 금속으로 조그만 금속 마커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척추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전방전이증은 그러니까 전위증은 뼈가 흔들리는 병입니다. 뼈가 빠지면서 흔들리는 병인데 뼈가 빠진 것도 문제고 흔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빠진 것도 어느 정도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리고 흔들리는 거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거죠. 그게 척추 유합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MRI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완전히 찌부러져 있죠. 찌부러져 있는데 이걸 신경은 이렇게 완전히 넓혀놨고 그리고 이 연골판을 제거를 하고 그 연골판이 들어있던 공간에 받침목을 2개 넣어 놓은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척추 유합술의 발전 단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식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좀 어둡게 처리를 해 놨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크게 절개를 넣고 척추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뼈도 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신경을 넓힌 다음에 뼈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나사를 박는 방법이죠. 절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절개가 너무 크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척추를 잡아주던 이 기립근들이죠. 이 기립근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그 기립근이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근육들이 상당히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마디들에 또 추가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시켜 나가는 이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최소 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최소 침습 수술의 시작은 이 튜브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크게 넣지 않고 절개를 작게 넣고 이 금속으로 된 통을 탁 꼽아서 그 통 안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통의 사이즈가 20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죠. 지금 이 부분은 요게 신경, 안쪽의 신경이고 이게 바깥쪽 신경이고, 안쪽 신경과 바깥쪽 신경을 다 감압을 하고, 아까 유압수를 할 때 연골판을 통째로 제거하고 거기에다 받침목을 넣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골판 있는 공간인데 연골판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한 사진이죠. 그렇게 하고 받침목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2개 집어넣고, 그리고 2개의 받침목 사이에는 수술하면서 얻은 환자의 뼈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척추 유압술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이 이제 사실 처음으로 나왔던 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시경으로, 척추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내시경도 점점 발전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척추 내시경을 가지고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상당히 넓은 범위를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내시경 수술을 안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내시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방전이증 수술을 하는 유압술은 내시경을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척추 유압술도 이제 절개를 해서 열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내시경으로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 전방전이증을 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수술하고 이게 발전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존 수술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개를 작게 하고 수술을 하니까 수술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방법에서 좋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불만이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발전이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안 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마디를 나사를 10개 넘게 꼽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측만증이라든지 그런 척추 변형에 관련된 수술을 할 때는 사실 양방향 내시경은 아직까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환자분들이 많은 이제 질환군은 퇴행성 척추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한 마디 내지 2~3마디 정도의 이 전방전이증, 그 정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군인데, 그 정도의 질환들은 거의 95% 이상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척추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절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게 열고 수술을 하다가 그 근육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경까지 발전해 온 거니까요. 당연히 절개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근육 손상이 크다 작다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절개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피가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출혈량이 많다 적다, 그리고 정상 조직의 손상 자체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길고 입원 기간이 좀 짧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까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비수술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치료에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이렇게 수술까지 가게 되는데, 단계적인 치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주사 치료 또는 시술 치료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 주사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 차단술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양의학이고, 서양에서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블럭을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차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신경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 신경 차단술은 신경 주변에 약을 줌으로써 신경의 염증과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죠. 주사 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수술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는 경우에 이제 시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술 치료는 보통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도관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도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도관은 우리가 방향성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시술을 하면서 도관이 왼쪽으로도 가게 할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관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도관을 위치시킬 수가 있고, 이 MRI상에서 확인한 가장 병이 심한 자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한 자리, 이런 식으로 그 원하는 자리에 도관을 정확하게 위치시켜 놓고 약을 잘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관을 이용해서 도관을 움직임으로써 유착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약물을 넣기 전에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쏴줌으로써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을 띄워줌으로써 신경이 잘 미끄러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시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이제 내시경 수술이 환자의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수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점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제 유압술의 장점을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절개 수술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세 현미경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미세 현미경이 굉장히 큽니다. 수술방에 뭐 제 키보다 이 내시경의 크기가 그 미세 현미경의 사이즈가 크니까요. 굉장히 큰 이제 기계이고, 그 기계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정면으로 보면 아래가 딱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 현미경은 우리 신경외과 수술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내시경이 미세 현미경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시야를 제공을 합니다.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골단판 프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골단판이라는 것은 연골판을 제거를 하고 나면 뼈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아래 뼈가 자라나서 붙게 만드는 수술인데, 그 골단판을 정리를 훨씬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유압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절개가 적고, 출혈량이 적고, 재용기간이 짧다. 이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야, 그리고 이 골단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아래쪽 뼈고 이쪽이 위쪽 뼈인데, 이 골단판 면을 내시경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연골판 공간 안에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근육 손상, 이 부분을 수술을 했죠. 이 부분을 수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뒤쪽에 있는 이 근육을 손상을 거의 안 시키고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작은 절개, 옆에 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유압술을 하는데 나사가 4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마디 수술을 하면. 2마디 수술을 하면 나사가 6개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 하나당 한 1.5cm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구멍만 뚫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혈량이 적고 재용기간이 짧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 과정 조금 더 보시고 질문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이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쪽 구멍으로는 이렇게 수술 기구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시행하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이걸 이제 수술 중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 수술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다 제거가 됐고,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프로텍터라고 하죠. 이렇게 신경을 보호해주고 이 뼈와 뼈 사이에 받침목을 집어넣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한쪽에서 2개를 넣습니다. 반대편에다가 먼저 넣은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왼쪽에서 왼쪽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받침목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2개의 뼈 사이에다가는 수술 중에 얻은 환자의 자가뼈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사 고정만 하면 수술이 끝이 나는 거죠. 증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질문들이 꽤 올라왔는데, 질문들 하나씩 답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이 수술은 회복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수술 앞두고 있는데 직장인이라 걱정이 됩니다. 유압술의 회복 기간은 사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우리가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이 아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안 아파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몸에다 나사까지 박았는데 다음날 본인은 날아가겠다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수술 다음 날에. 근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회복이 빠른 경우이고, 보통은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한 2, 3일째까지는 통증이 꽤 있으시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가라앉아서 일주일쯤, 보통 수술 후 이틀째쯤부터는 혼자서 화장실 가고 걸어 다니고 다 하시죠. 그 정도는 다 하시는데, 어쨌든 통증이 좀 있죠. 근데 일주일 정도 되시면은, 집에 가고 싶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집에 가겠다라고 그 정도로 표현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그래서 보통 퇴원을 하시게 되죠. 근데 수술하시고 한 달 정도까지는 이제 보조기도 좀 잘 착용하시라. 그리고 이제 뭐 허리 구부정한 자세 그런 거 좀 피하시고,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좋지 않고, 또 이제 그 과격한 운동 같은 거 그런 거는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복을 어느 정도를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건데, 걸어 다니고 뭐 집에서 소소한 일들하고 그런 것들은 퇴원하시고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그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해피바이러스님, 직장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쉴 수 있으시다면 좀 쉬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일주일이면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술하고 나면 항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얘기를 하는데, 코어 근육 강화 운동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건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빠른 분들은 한 달 이후부터 그런 운동들을 시키고요. 조금 더딘 분들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해서 근력 운동들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영숙님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어느 나이까지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사실 90 정도 되는 분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수술을 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출혈량이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이 수술이 제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출혈량이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피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 자체는 받을 수 있는데, 환자분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84세이신 분이 이제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평소 때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수술 전 검사에서 피 검사 같은 거에서도 당뇨도 없으시고 고혈압도 없으시고 다른 질환들 없으시고 그런 제한점들이 있죠.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온갖 그런 여러 가지 내과 질환들이 많이 겹쳐 있으신 분들은
그런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잘 조절이 되고 있으면 수술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못한다.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컨디션이 좀 괜찮으시고 하면 좀 나이가 꽤 많으시더라도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쿠쿠프리님께서 혹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수술 후에 이런 운동들이 필요할까요? 네, 수술 후에 이런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운동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님께서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이제 안 받고 싶어 하죠. 저도 제가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아직,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은 맞는데, 아직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비수술 치료들을 안 받아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뭐 증상은 약간 오래됐을 수 있지만, 뭐, 고만고만해서 병원에 안 가고 있으시다가 최근에 진단받고, 그렇게 해서 아직 치료들을 별로 안 받아보셨고,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이제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뭐 주사 치료, 시술 치료, 그리고 이제 근력 강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과를 좀 보다가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하십시오. 특히 이제 유압술을 해야 되는 이런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들도 나사 박는 걸 안 좋아하지만 의사들도 환자분들한테 나사를 안 박을 수 있다면 안 박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나사를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마디를 말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마디가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디가 못 움직이게 되니까 허리는 5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5마디 중에 한 마디를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마디는, 물론 마디가 5마디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고정한다라고 해서 굽혔다 폈다라든지 옆으로 굽혔다 폈다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의 제한은 거의 환자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속에서 이 마디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마디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정된 이 마디의 바로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윗마디와 아랫마디의 노화와 그리고 병의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인접마디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사 고정을 하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아직까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고, 그리고 비수술 치료에 반응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 환자분 수술을 조금 더 우리가 미룰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신다 하더라도 그걸 어차피 받을 거니까 지금 받을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침 햇살님께서 전방전이증이랑 디스크랑 다른가요? 디스크 터졌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터졌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 전방전이증과 디스크는 다른 병입니다. 디스크는 제가 앞서 환자분들 연골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연골판이 노화가 되면서 속에서 깨지고 그 깨진 부분이 뒤로 밀고 나온 병을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저도 그러고,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TV에서 다들 줄여서 편하게 그냥 허리 디스크라고들 이제 부르시죠. 근데 정확한 명칭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물이 탈출돼서 뒤로 기어 나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방전이증은 뼈가 어긋나는 병입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뼈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디스크 탈출증만 있는 경우에는요. 근데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전방전이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방전이증 없이 디스크만 있는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터졌다는 거는 연골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 연골판 표면이 좀 찢어지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확 밀고 나온 거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침 햇살님, 전이증하고는 다른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밤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 저림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신경과 관련된 질환일까 봐 무섭기도 하네요. 병원에 가봐야겠죠.
네,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무조건 척추에 병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의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저림을 호소를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무섭다고 해서 뒤로 미룰 일은 아니거든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다리 저림의 원인이 무엇이고 근데 지금 허리 통증이 같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허리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느 정도 증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래밤님. 그리고 로즈우님께서 나이는 70이고 목 4, 5번 디스크와 협착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도 6번 맞았어요.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 수술도 내시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허리보다는 목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목 수술은 허리와 비교했을 때 목은 원래 기본적인 수술은 목은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목의 정중앙에 만져보면 딱딱한 게 만져지죠. 이 딱딱한 게 기도인데 기도만 탁 제끼면 바로 이 경추 뼈가 바로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골판을 제거를 하고 뒤에 밀고 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이게 기본이 되는 목 수술인데 제한적으로 목 수술을 뒤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로즈우님께서 질문 이제 하신 게 이제 사실 뭐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서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병원에 이제 가셔야 될 거고 가서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도 제가 그 얘기만 듣고는 사실 좀 판단이 좀 힘드니까요.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버템님께서 버스 운전 7년 하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돼서 작년 7월경에 현미경 수술했습니다. 다시 버스 운전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운전직 말고 다른 일 하는 게 좋을까요? 헬스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허리 협착에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운동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뒤쪽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물론 너무 이제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 그런 일인 경우에는 직장을 바꾸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버스 운전을 하신다고 했고, 버스 운전 기사님들 이제 한 번 나가면 몇 시간씩 도시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서 운전하는 게 허리에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이런 식으로 버스는 의자 모양이 그렇게 생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꼿꼿하게 이제 앉아서 이제 운전하는 형태의 의자이고, 그래서 좀 운전을 할 때는 보조기 같은 것도 좀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꼿꼿하게 앉아서 운전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 운동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협착증에 좋은 운동 나중에 뒤쪽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대답해 드렸고 이제 남은 슬라이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수술했던 증례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수술 전이고 우측이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4번 뼈와 5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죠. 이렇게 수술을 했고 이렇게 딱 맞춰져 있고 나사 고정했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받침목을 넣었죠. 수술 전에 이렇게 신경이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는데 뒤쪽에서 신경 다 넓혀주고 그리고 뼈 사이에 받침목 넣어준 수술 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례도 마찬가지인데 4, 5번 마디 이렇게 어긋나 있었던 거 이렇게 맞춰주고 나사 고정하고 받침목 넣어주고 신경 다 넓혀주고요. 그리고 받침목 넣어주고 아까 보셨던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증례들은 수술 후에 상처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4개의 나사가 들어가는데 옆에서 봤기 때문에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뼈에 좌우로 나사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개 나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해서 4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런 식으로
수술 후 상처가 생기는 거죠. 증내사 한번은 3, 4마디입니다. 3, 4마디에 이렇게 어긋나 있고 요거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받침목 넣고 나사 고정해주고요. 이렇게 심하게 눌려있던 신경이 이렇게 펴지고 널찍해지고 뒤쪽에도 공간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뼈 사이에 들어있는 받침목도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나사 고정을 해야 되는 척추 유압술을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17년도부터 이제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이 국내에서 급속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수많은 외국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양방향 내시경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배우러 오려고 노력을 하고, 저한테도 많이들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우리나라 척추 전문의들의 관심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던 게 15년도쯤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쯤부터 해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유압술까지는 안 했지만 점점점 이제 유압술 하는 선생님들도 생기게 되고 했었죠. 근데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나사를 안 박는 거거든요. 나사를 안 박을 수 있으면 안 박고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를 넣지 않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허리에 나사를 박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외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저도 뭐 질문들을 많이 받죠. 그래서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은 나사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 고정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나사를 박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요추 5, 6번 마디입니다. 요쪽이 우측이고 환자의 우측이고 요쪽이 좌측인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터진 디스크 조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안쪽, 바깥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뒷부분을 척추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후관절을 기준으로 중앙 쪽에 가까운 걸 안쪽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바깥쪽을 바깥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걸쳐 있는 경우에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려면 안쪽에서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척추 후관절을 거의 통째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보고 이 안쪽을 보려고 하면 척추 후관절이 거의 다 제거가 돼야 되죠. 척추 후관절이 완전 제거가 되면 나사를 박아야 됩니다. 나사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뼈가 앞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식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할 때는 이걸 유압술을 했죠. 근데 내시경은 이제 굉장히 가늘고 길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죠. 절개를 하고 깊숙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내시경은 거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여서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더 깊어지죠. 수술하는 이 깊이가 깊어지는데, 반대편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척추 후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쪽 후관절도 손상시키지 않고 디스크를 안쪽에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바깥쪽까지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수술을 하면서 찍은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 요게 신경입니다. 이 신경 밑에 쪽까지 해서 쭉 바깥쪽까지 있는 이 하얗게 잡혀 있는 이게 디스크 덩어리인데, 이 집게로 꺼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수술을 했고 디스크가 싹 다 제거가 됐죠. 이 환자분은 30대셨거든요. 30대셔서 이제 젊기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너무 길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사 고정 안 하는 방법 없겠느냐라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 수술 잘 받고 증상 다 호전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방전이증입니다. 3번 뼈와 4번 뼈 사이 그리고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전방전이증이 있죠. 이렇게 어긋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MRI를 보면 이 3, 4마디에 뒤쪽에 심하게 협착증이 와 있습니다. 이걸 환자분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사 고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이제 이 측만증도 좀 있으시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좀 휘어 있으세요. 환자분이 극구 안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인 중에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나사 안 받고 이제 넓히기만 하는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기존 수술로 넓히기만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 손상이 꽤 있는데 내시경으로 넓히는 감압 수술을 했을 때는 근육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빠지면 나사 고정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했고 지금 여기 3, 4마디, 4, 5마디가 거의 막힌 수준인데 이렇게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술 후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1년째 사진인데요. 원래 어긋나 있던 부분들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네. 3, 4마디도 4, 5마디도 이렇게 더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코어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나사 고정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사 고정을 꼭 하지 않고도 수술을 해서 또 잘 지내시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너무 겁내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관리 말씀드릴 건데요. 질문 들어온 거 마저 정리하고 요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희님께서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하고 무릎 밑으로 엄지발가락과 바로 엄지발가락과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까지 신경이 안 돌아와서 엄청 불편하고 다른 병원에도 가봤는데 이상 없다는 말만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수술을 하시고 어느 정도 지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서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발가락이 지금 불편하시다는 건데 이걸 뭐 다시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호전시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운동하시면서 자꾸 만져주시고요. 예, 만져주시고 마사지 같은 거 해주시고 걷기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피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85세신데 경추 척수증 수술 그리고 전방전이증 나사 수술도 하셨는데 발이 너무 시리다고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경추 척수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척수증이라는 거는 신경 줄기가 눌리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경이 눌려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은 신경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눌려있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는 것이 척추 수술입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척수를 안 눌리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눌려있는 동안에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지보다는 신경 줄기, 그러니까 척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뭐 실이다든지 안 그러면은 절이다든지 그리고 뭐 남의 살 만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남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금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기다리시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뭐 그런 감각 이상에 대해서 약은 쓸 수 있죠. 근데 뭐 재수술을 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닐 거고 실인 게 경추 척수증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방전이증으로 이제 나사고정 수술도 하셨다고 했는데 허리에서도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수술 전에 이미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우리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아마 뭐 실인 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수술 전에 걷기 힘들고 척수증 같은 경우에 못 걷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걷기가 힘들고 다리가 당기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님. 그리고 강나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운동 질문 드릴게요. 엎드려서 한쪽 다리 돌 동작은 레그 킥백 생각나는데 혹시 비슷한 동작입니다. 네, 강나영님 이제부터 그거 설명 드릴게요. 레그 킥백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수술 후 관리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수술 후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들에서도 이제 뭐 척추 관절을 보존하는 코어 운동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쿼트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와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 아시나요? 레그 프레스 그 이렇게 헬스장에서 45도로 이렇게 누운 다음에 다리 이렇게 앞으로 미는 동작. 그게 레그 프레스거든요. 레그 프레스는 이제 엉덩이 운동이고 스쿼트 데드리프트도 허리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대퇴 뒷근육까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가 허리 근력과 그리고 엉덩이와 그 대퇴 근육입니다. 이 코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레그 프레스는 그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죠. 근데 그 운동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허리에 손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디스크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운동을 쉬는 날은 괜찮은데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흔합니다. 그 주변에서도 뭐 스쿼트 하다가 삐끗했다, 데드리프트 하다가 삐끗했다 하시는 분들 보신 적 많이 있을 겁니다. 허리 근력과 엉덩이 근력 그리고 대퇴 근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운동들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술 후 관리라고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지만 수술 후 관리가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를 무게를 올려가면서 무리해서 많이 하시게 되면 병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 운동 되겠습니다. 브릿지 운동.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릴 때 느낌은 명치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라고 들어 올리시면 더 좋고 허리와 엉덩이 근육 그리고 대퇴 뒷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무게 없이 하면 좀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백 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의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바벨 스쿼트, 바벨 브릿지 또는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벨을 얹고 하면 강도를 좀 올릴 수 있고 개수를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는 목이 상당히 꺾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병이 있는데 목에도 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브릿지를 하지 마시고 이 레그 킥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그 킥백도 마찬가지로 허리 그리고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인데 브릿지랑 자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되고 한쪽 다리씩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하면 수백 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금 올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밴드 이 색깔이 밴드의 강도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여러 가지 색깔들로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뭐 검정색은 굉장히 굉장히 강한 밴드이고 그런 식으로 밴드로 강도를 올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스탠딩 킥백이 또 있습니다. 스탠딩 킥백은 레그 킥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밴드나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운동 강도를 올려서 하시게 되는데 이 스탠딩 킥백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냐면 이제 운동 시간을 내가 지금부터 1시간을 운동하겠어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서서 잠깐 기다린다든지 횡단보도에 서서 잠깐 기다리는 경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경우 그런 식으로 잠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잠깐 서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두세 개 정도만 딱 하면 허리하고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허리가 쫙 펴집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그냥 그냥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내가 이걸 두세 개, 세네 개, 조금 더 해도 되고 내가 잠깐이라도 이걸 할 거야. 많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탠딩 킥백을 잠깐 몇 개만 딱 해주면 바른 자세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우리 많잖아요. 그럴 때 잠깐 스탠딩 킥백을 해주시면 좋은 자세를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주 습관적으로 스탠딩 킥백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 운동입니다. 밴드를 이용한 랩풀다운이라고 하죠. 랩풀다운을 하시면 이 랩풀다운은 허리 쪽보다는 이제 등 쪽 운동이 되겠죠. 어쨌든 이 척추 전체를 잡아주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참포도나무 병원의 척추 내시경 센터에 있는 홍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